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최신 CBT 복원 실전 모의고사 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만 집중해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는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은 레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키모신이라고도 하는데 송아지의 점막에 존재하는 우유 단백질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응유 효소다.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응유 효소는 레닌입니다.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0.75기압이고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1.5기압일 때 식품의 상대 습도는 relative humidity RH로 나타내는 식품의 상대 습도는 물의 수증기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가죠. 물의 수증기압 1.5분의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0.75 해주면 2분의 1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50%. 2번이 그 식품의 상대 습도 RH입니다. 식품의 수증기압은 물을 기준으로 한다. 분모의 물의 수증기압, 분자의 식품의 수증기압 이렇게 해준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퍼센테이지니까.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자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인 요 전분, 녹말의 주요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아밀로펙틴과 물에 잘 녹지 않는 아밀로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요 문제는 이 전분의 성분 중에 아밀로펙틴이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은 하고 맵쌀, 보리쌀, 찹쌀, 좁쌀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찹쌀이 가장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습니다. 아밀로펙틴이 97에서 100%로 거의 아밀로펙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맵쌀의 경우에는 보통 아밀로펙틴이 75에서 80%인데 찹쌀은 거의 아밀로펙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빵 제조 시 설탕을 사용하는 주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설탕은 단맛을 주고 가열했을 때 카라멜 반응에 의해서 표면이 갈색화되죠. 그리고 효모의 먹이가 되면서 효모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설탕은 이런 기능을 하지만 설탕 사용한다고 곰팡이의 발육을 억제하지는 않아요. 빵 제조 시 설탕 사용과 곰팡이 발육 억제와는 관련 없다. 빵 제조 시 설탕은 단맛 주고 표면 갈색화에 도움 주고 효모 성장 촉진시키고 그리고 수분 보유력을 증가시키고 전분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해요. 이런 기능을 하지만 곰팡이 발육 억제는 설탕 사용 목적과 거리가 멀다. 자 카제인은 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어떤 단백질에 속하는가? 카제인은 4번의 인 단백질이다. 카제인, 인 단백질.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 당근, 호박, 고구마,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바로 베타카로틴인데요. 2번에 카로틴 찾으시면 돼요.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 당근, 호박, 고구마, 시금치 등 녹황색 채소에 다량 함유된 색소가 카로티노이드고 그 중에 비타민 A의 전구체로 가장 효력이 큰 것은 베타카로틴, 카로틴 성분이다. 근체류 중에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4번의 당근. 당근은 기름에 볶으면 비타민 C의 파괴도 막을 수 있고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근체류 중 생식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갈변 반응으로 향기와 색이 좋아지는 식품이 아닌 것은 자 홍차, 간장, 된장은 갈변됐을 때 향기와 색이 좋아지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녹차의 경우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향기와 색이 나빠진다. 자 홍차, 간장, 된장, 녹차도 갈변되는 건 맞지만 갈변 반응으로 향기와 색이 좋아지는 것과 달리 녹차는 카테킨 때문에 산화돼서 갈변되면 향기와 색이 나빠집니다. 다음 식품 중 일반 성분이 아닌 것은 자 식품을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으로 나눌 때 일반 성분은 탄단, 지무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탄단, 지무비가 여기에 수분까지 포함해서 식품의 일반 성분이고요. 2번에 효소와 색깔, 냄새, 맛 같은 것은 식품의 특수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탄단, 지무비와 수분까지가 일반 성분이고요. 색깔, 냄새, 맛, 그리고 요 효소는 일반 성분 아니라 식품의 특수 성분입니다. 효소는 특수 성분이다. 수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수박에는 무기질로 칼륨, K가 많고 비타민 A, B, C가 소량 들어있어요. 요거 맞다. 그리고 과즙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에 효과가 있고 따라서 신장병에도 좋습니다. 수분과 당분이 많아서 여름 과실로 적합하다. 맞죠? 수박에 대한 설명 맞고 과육의 색이 안토시안 색소다. 요게 틀렸어요. 수박 과육의 붉은색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인 라이코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수박뿐만 아니라 토마토와 당근, 파파야의 붉은색은 안토시안계 색소가 아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인 라이코펜에 의해서 나타난다. 요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약간 검붉다고 해야 되나요? 보라색 야채나 꽃에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 가지, 체리, 자색 고구마라든지 이렇게 보랏빛 색소가 안토시안 색소고 수박의 색소는 라이코펜이다. 두부 제조의 주체가 되는 성분은 바로 글리시닌입니다. 두부 제조 주체가 누구라고요? 대두신이라. 콩으로 만드는 두부의 주체가 되는 성분은 글리시닌입니다. 글리시닌. 자, 요 글리시닌을 가열한 다음에 염류나 산을 추가해서 침전 응고시키면 요 두부가 된다. 두부 제조의 주체가 되는 성분은 대두신이라. 글리시닌. 강한 유화작용을 갖고 있어서 지방질 식품들의 유화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지방의 유화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죠? 레시틴은 지방을 녹여서 잘 풀어줄 수 있는 지방 유화제로 쓰입니다. 단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인 단백질은 카제인 떠오르시면 되고요. 단순 단백질에 인산이 결합한 단백질이다. 자, 요게 맞는 지문입니다. 인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인산이 결합한 단백질이다. 지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당이 결합됐다. 탄수화물이 결합된 게 아니라 지방이 결합됐기 때문에 지 단백질이죠. 요거 틀렸다. 그리고 당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지방이 결합됐다. 틀렸죠. 단순 단백질에 당이 결합해서 당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핵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 또는 복합 단백질이 화학적 또는 산소에 의해서 변화된 단백질이다. 자, 핵 단백질은 요런 게 아니고요. 요 단백질이 핵산과 결합
결합된 형태가 핵단백질입니다. 요 핵산이란 게 DNA, RNA 같은 거예요. 단백질과 핵산이 결합된 게 핵단백질, 당과 결합하면 당단백질, 지방과 결합하면 지단백질, 인산과 결합하면 인단백질이다. 옳은 설명은 1번입니다. 다음 동물성 지방의 종류와 그번 식품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라드는 돼지고기의 지방 조직 맞고요. 우지는 소고기의 지방 조직 맞다. 소우자의 지방 지자니까. 그리고 DHA는 생선기름에서 온 거 맞아요. 생선기름 안에 있는 DHA. 하지만 우유의 지방에서 마가린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요 마가린은 식물성 유지입니다.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실온에서 고체가 되게 가공한 대표적인 경화유의 일종이 마가린입니다. 우유의 지방에서 온 거 아니다. 우유의 지방 성분을 뽑아서 가공한 건 버터죠. 마가린 아니다. 마가린은 식물성 유지에 수소 첨가해서 만든 경화유예요. 어떤 단백질의 질소 함량이 18%라면 이 단백질의 질소 계수는 약 얼마인가? 자, 질소 함량이 18%다. 그러면 질소 계수는 요 18%의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18%는 100분의 18이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18분의 100이겠죠. 계산기 켜셔서 100 나누기 18하면 5.56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어떤 단백질의 질소 함량이 18%라면 100 나누기 18하면 질소 계수가 나옵니다. 5.56이다. 해썹 인증 단체급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적개법소, 도시락류를 포함한 단체급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은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봉지에 매회 1인분 분량을 담아서 몇 도씨 이하에서 얼마 시간 동안 보관해야 되는가? 자, 해썹 인증 단체급식업소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 식품을 먹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부터 문제없이 만들어진 건지를 검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식품을 조리할 때마다 샘플로 소독된 용기나 멸균 비닐봉지에 매회 1인분을 담아 냉동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관 기준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그러니까 총 6일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이다. 특히 칼슘과 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해서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유해 금속은 바로 카드뮴입니다. 많이 아파 이따이 병 아시죠? 요 카드뮴에 중독되면 칼슘과 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해서 관절 내 연골 조직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는 골연화증을 유발한다. 골연화증은 비타민 D 부족 시에도 초래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카드뮴 중독, 이따이 병, 카드뮴 중독에 의해서 칼슘과 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해서 골연화증이 유발된다. 그런 문제예요. 카드뮴 중독이다. 곰팡이독과 관계가 깊은 것은 엔테로톡신은 장독소로 포도상구균이 만드는 거죠. 곰팡이독 아니고 라이신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곰팡이독과 관계없다.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 먹고 아플라. 요 아플라톡신이 견과류 속에 난 곰팡이 때문에 생겨나는 바람성 곰팡이독소죠. 곰팡이독소는 아플라톡신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이니까 곰팡이독과 관계없다. 자, 곰팡이독에는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오크라톡신, 파툴린 등이 우리 시험 보기로 나와요.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오크라톡신, 파툴린 모두 곰팡이독과 관계가 깊다. 식품의 변질 및 부패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바로 미생물이죠. 쉬운 문제. 식품의 변질 및 부패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미생물의 대사활동이다. 자, 요 미생물이 인간에게 해로운 대사활동을 하면 부패라고 부르고요. 인간에게 이로운 대사활동을 하면 발효라고 부르죠. 사실 이 미생물 입장에서는 좋고 나쁘고가 없다. 자, 카드뮴 CD 중독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은 많이 아파 이따이 병이죠. 카드뮴 중독에 의해서 골연화증이 발생한다. 많이 아파 이따이 병. 1912년 일본 도야마 현의 진즈강 하류에서 발생한 대량의 카드뮴 유출이 인간의 뼈에 축적되어 발생한 공해병이 이따이 병입니다. 중금속 뭐다? 카드뮴. 빵을 비롯한 밀가루 제품에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적당한 형태를 갖추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은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 팽창제죠. 부풀게 하니까 팽창제다. 다음 중 곰팡이 독소와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잘못 연결한 것은 자, 오크라톡신은 간장독 맞고요. 아플라톡신도 간독소, 간장독입니다. 신경독 아니다. 요 시트리닌이 신장독이에요. 잘못 연결한 것은 아플라톡신이 신경독 아니고 간장독이다. 그리고 스테리그마 토시스틴, 요것도 간장독이에요. 스테리그마 토시스틴, 간장독이다. 아플라톡신도 땅콩, 호두 등 견과류에서 발생하는 곰팡이에 의한 간장독입니다. 간세포의 괴사를 일으키는 독소다. 경구전염병과 비교하여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은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다. 요게 정답이네요. 소량의 균 아니고 다량의 균으로 발병하고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은 없습니다. 2차 발병률이 높다. 경구형 전염병이죠. 그리고 감염환이 성립한다도 틀렸어요. 감염환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생물체에서 다시 세균이 번식해서 다른 생물에게 연속해서 이렇게 고리 형태로 계속 전파되는 인펙션 사이클을 말하는데 세균성 식중독은 2차 발병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감염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짧다. 요게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 중에 옳은 보기예요. 식품의 산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산패란 것은 지방질이 산화되는 현상이죠. 1번은 맞고 맛과 냄새가 변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가수분해되어 일어나기도 한다. 요것도 맞아요. 지방 성분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거나 가수분해돼서 유리지방산이 생성되면 맛과 냄새가 나쁘게 변하는 것이 요 산패인데 부패와는 반응 기질이 같지 않습니다. 부패하고는 다르다. 부패는 미생물의 활동이죠. 산패는 미생물이 아니라 산소와 만나거나 가수분해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생물에 의한 물질의 변화인 부패와는 반응 기질이 완전히 다르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계되는 원인 물질과 균은 내가 알레르기인 거 몰라?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균과 알레르기 있는 까다로운 언니 히스타민이죠.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모르가니 균이 생성하는 유독 아민인 히스타민에 의해서 발병한다. 옆집 언니가 히스테리 부리듯이 말하죠. 내가 알레르기인 거 몰라? 모르가니 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 살모넬라 균에 의한 식중독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살모넬라 균이 장독소에 의해서 발생한다. 엔테로톡신. 요게 틀렸죠. 엔테로톡신은 포도상구균이 생성하는 장독소입니다. 살모넬라 균 아니다. 정답은 1번이고 살모넬라 균에 의한 식중독은 잠복기가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이고요. 주요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발열이다. 원인 식품은 대부분 동물성 식품, 육류나 생선을 불완전하게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섭취했을 때 사멸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체내로 들어가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원인 식품 대부분 동물성 식품이다. 장독소에 의한 건 포도상구균이에요. 다음 중 현재 사용이 허가된 감미료는 단맛 내는 거죠.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감미료는 향미 증진제고요. 에틸렌 글리콜은 부동액과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 자, 사이클라민산 나트륨은 감미료는 맞지만 사용이 금지된 인공 감미료다. 현재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감미료는 사카린 나트륨입니다. 코다리 회냉면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사카린 나트륨, 현재 사용이 허가된 감미료입니다. 어패류의 선도평가, 신선도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은 바로 트리메틸아민입니다. 트리메틸아민은 어패류의 비린내 성분이에요. 그래서 요 비린내, 어패류의 부패된 냄새가 얼마나 덜 나는지 이를 통해서 어패류의 신선도 평가를 한다. 어패류 선도평가 지표 성분은 트리메틸아민입니다. 다음 중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그 정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됩니다. 정답 먼저 보시면 3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고요. 요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요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부정기적이다. 틀렸어요. 정확히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집단급식소 비영리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이다. 해썹의 의무적용 대상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3번의 껌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식품 아니에요. 껌류는 아니다.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은 모두 해썹을 의무적용해야 되고요. 껌류에는 해썹 의무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생선의 어취 제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선 비린내 제거할 때는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갔다가 꺼내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첨가한다. 고추나 겨자를 사용한다. 모두 비린내 제거법 맞고,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그 물과 함께 조리한다. 그냥 읽기만 해도 비린내가 진동하죠? 요게 틀렸습니다. 미지근한 물에서는 오히려 세균 증식이 왕성해져서 비린내가 펄펄 납니다. 큰일 난다.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그 물과 함께 조리한다. 읽자마자 구역질이 쏠릴 것 같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답을 체크한다. 대규모의 주방에서 조리 설비의 배치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대규모 주방에서는 동일 면적 대비 작업 동선이 가장 짧은 디귿자형 배치가 가장 적당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디귿자형 배치를 하면 조리사가 몸만 살짝 돌리면 큰 이동 없이 조리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주방시설에서 조리 설비 배치로 가장 이상적이다. 디귿자형 배치. 높은 열량을 공급하고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 방법은,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다, 기름과 물이 서로 분리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고온의 기름으로 튀겨내는 조리법이, 기름이 스며들어서 음식에 높은 열량을 공급하고 식품 내에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 방법이다. 튀기기입니다. 삶거나 끓이거나 쪄내는 조리법은 열량이 더 높아지지도 않고, 또 삶기 끓이기 등은 물을 통해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높은 열량 공급, 수용성 영양 손실 가장 적다. 튀기기 찍으세요. 자색 양배추, 가지 등 적색 채소를 조리할 때 색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뚜껑을 덮고 소량의 조리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색 양배추, 가지 등 적색이나 자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들어있다고 했죠? 요 색소는 수용성입니다. 따라서 조리수를 많이 사용하면 다 용출돼 버리기 때문에 소량의 조리수를 사용하고, 알칼리나 기타 금속과 반응하면 적색이 자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 조리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뚜껑을 덮고 소량의 조리수를 사용한다. 요 방법이 자색 양배추, 가지 등 적색 채소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계 색소를 보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자, 요것과 비교해서 지난 시간에 시금치 데칠 때 색 보존을 위해서는 뚜껑을 열고 다량의 조리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완전 반대다. 시금치 데칠 때는 뚜껑을 열어서 유기산을 증발시키고 다량의 조리수를 사용해서 유기산을 희석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요것과 헷갈리면 안 된다. 자색 양배추, 가지 등 적색 채소 조리할 때 수용성인 안토시아닌계 색소 보존하려면 뚜껑 덮고 소량 조리수 사용한다. 다음에 육류 요리 중 영양분의 손실이 가장 적은 것은, 일단 육류가 물에 들어가면 수용성 영양성분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습열 조리보다는 건열 조리가 영양성분 손실이 적습니다. 따라서 탕이나 편육, 장조림보다는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지지거나 구워서 내는 산적이 건열 조리로 영양분 손실이 가장 적다. 미역국을 끓일 때 1인분에 사용되는 재료와 필요량, 가격이 아래와 같다면 미역국 10인분에 필요한 재료비는 단 총 조미료의 가격 70원은 1인분 기준이다. 자, 표에 나와 있는 것은 1인분에 사용되는 재료의 필요량과 가격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미역국 10인분이죠. 따라서 10인분에 필요한 양은, 미역은 1인분 20g에 10을 곱해서 200g, 쇠고기는 60 곱하기 10, 600g이 필요하겠죠. 0 하나만 더 붙이면 된다. 요렇게 10인분 필요량에다가 단가 100g당 가격을 곱해주면 10인분에 들어가는 각 재료의 총 재료비가 나오겠죠. 따라서 미역은 100g당 150원이니까 200g 필요하다. 300원이고요. 쇠고기는 100g당 850원인데 600g 필요하니까 곱하기 6 해주면은 5,100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1인분의 조미료량이 70원인데 10인분 필요하니까 조미료 값은 700원이 되겠죠. 그래서 700원까지 더해주면 10인분 만드는데 필요한 미역국 재료비 6,100원이 나온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미역국 1인분의 필요량에다가 총 미역국 인원수 10인분 10을 곱한 다음에 그 필요량만큼의 가격 100g당 단가가 있으니까 요걸 고려해서 미역 쇠고기 재료비 구하고, 조미료 값 나와 있는 건 1인분 값이니까 10 곱해서 700원 필요하고 모두 더하면 6,100원 나온다. 다음 급식시설 중 1인 1식 사용 급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설은 바로 병원 급식입니다. 학교 급식, 보통 급식, 산업체 급식보다 병원 급식에서 아무래도 식단상 전처리가 많고 위생상으로도 더욱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1인 1식에 사용되는 급수량이 가장 많다. 급식시설별 1인 1식 물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리터, 학교 급식은 좀 더 적은 4에서 6리터지만 병원 급식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리터를 사용합니다. 병원 급식이 압도적으로 1인 1식 사용 급수량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조리기구의 재질 중에 열 전도율이 커서 열 전달이 쉬운 것은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유리 도자기 성면보다 열 전도율
전도율이 훨씬 크다.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 237, 유리는 1.1, 도자기도 1에서 1.6 정도 돼요. 성면은 0.16이다. 따라서 보기 중에 조리기구 재질의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것은 알루미늄입니다. 표준 조리 레시피를 만들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표준 조리 레시피 동그라미 단체 급식에서 요 표준 조리 레시피를 통해서 품질과 생산량을 통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메뉴명, 조리 방법, 조리 시간은 들어가지만 1일 단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준 조리 레시피에는 레시피니까 메뉴명과 조리 시간, 조리 방법, 그 밖에 1인분 양, 사용 기기, 배식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만 1일 단가는 표준 조리 레시피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음 중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죠. 비영리 시설이어야 되고 비정기가 아니라 1회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초등학교 급식시설, 병원의 구내식당, 기숙사 구내식당은 요 기준에 부합합니다. 비영리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대중음식점은 영리시설이죠.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다. 대중음식점은 집단급식소 아닙니다. 조리실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조리실 바닥에 물매는 청소 시 물이 빠지도록 10분의 1 정도로 해야 한다. 자, 10분의 1이 아니고요. 10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면 거리분의 높이를 말하는데 거리가 10일 때 높이가 1만큼 올라왔다. 이거 경사가 아주 급한 거예요. 10m 갈 때 1m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냥 생각해도 조리실 바닥으로는 부적당합니다. 100분의 1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조리실 바닥 면적은 창 면적의 2분의 1에서 5분의 1로 한다. 자, 요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창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에서 30% 정도로 해야 됩니다. 조리실 창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에서 30%다. 배수관의 트랩의 형태 중에 찌꺼기가 많은 호수의 경우 곡선형이 효과적이다. 많은 경우 곡선으로 하면 막힐 우려가 크겠죠? 그래서 찌꺼기를 걸러주는 수조형 트랩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찌꺼기 통이 달려있는 수조형 트랩. 요게 찌꺼기 많은 데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맞는 것은 4번. 환기설비인 후드의 경사각은 30도로 후드의 형태는 사방 개방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환기설비 후드의 경사각은 30도. 후드 형태는 사방 개방형이 가장 효율적이다. 요게 정답이에요. 조리실 바닥 물매는 100분의 1. 창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에서 30%. 찌꺼기가 많을 경우에는 수조용 트랩으로 찌꺼기를 걸러줍니다. 아미노 카르보닐화 반응, 캐러멜화 반응, 전분의 호정화가 일어나는 온도 범위는 바로 100에서 200도씨예요. 일반적인 물이 끓는 온도에서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의 온도로 설정해 놓는 200도의 범위가 아미노 카르보닐화 반응, 캐러멜화 반응, 전분의 호정화가 일어나는 온도 범위다. 100에서 200도. 버터의 특성이 아닌 것은 버터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져 음식에 풍미를 준다. 맞죠? 냄새를 빨리 흡수하므로 밀폐하여 저장해야 된다. 기름의 물방울이 분산돼 있는 유중 수적형이다. 요것도 맞습니다. 버터는 물보다는 기름, 유지의 비중이 훨씬 크죠. 기름 중에 물방울이 분산돼 있는 거다. 유중 수적형이다. 자, 하지만 성분이 단백질이 80% 이상이다. 요게 틀렸네요. 자, 버터는 단백질 80%가 아니라 우유의 유지방으로 만드는 거죠. 유지방이 80%, 1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업용일 때 그렇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면 지방 65%, 수분이 30% 정도로 수분 비중이 커지지만 대부분이 유지방입니다. 버터가 단백질이 80%다. 요게 틀렸다. 달걀의 열 응고성을 이용한 것은 바로 커스터드입니다. 커스터드는 크림의 일종으로 계란 노른자, 난황과 우유, 설탕 등을 섞은 다음에 약한 불로 가열해서 만드는데 달걀 노른자의 열 응고성을 이용한 것이다. 커스터드 체크하십니다. 식품의 냉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완두는 씻어서 소금물에 살짝 데쳐 식힌 후에 냉동시키면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수 있고 조리된 케이크, 빵, 떡 등은 부드러운 상태에서 밀봉하여 냉동 저장하였다가 상온에서 그대로 녹이면 거의 원상태로 돌아간다. 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파이 껍질 반죽, 쿠키 반죽 등과 같은 반조리된 식품은 밀봉하여 냉동 저장하였다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자, 아니에요. 파이 껍질 반죽, 쿠키 반죽 등 반조리된 식품이라도 밀봉해서 냉동 저장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저장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틀렸다. 사과 등의 과일은 정량의 설탕이나 설탕 시럽을 사용해서 냉동하면 향기나 질감의 손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요것도 맞습니다. 설탕이나 설탕 시럽 사용해서 냉동하면 향기나 질감 손상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반조리 식품도 냉동 저장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의 작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수분은 혈액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영양소를 운반하는 데 작용을 한다. 요게 바른 설명입니다. 우리 몸 안에 수분은 혈액의 형태로도 존재하니까 영양소를 운반하는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수분이 5대 영양소, 탄단 지무비에 속하지 않아요. 수분은 5대 영양소에 속하지 않는다. 높은 열량을 공급하여. 벌써 틀렸죠? 수분은 열량 공급하지 않고 추위를 막을 수 있다. 자, 요 설명은 지방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높은 열량 공급하고 추위를 막을 수 있다. 지방이고 호르몬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호르몬의 주요 구성 성분은 수분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수분의 대표적인 작용은 영양소 운반 작용입니다. 기존 위생관리 방법과 비교하여 해썹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썹은 원료와 제조 공정에 관한 관리지 완제품 위주의 관리 아닙니다. 그리고 위생상의 문제 발생 후 조치하는 사후적 관리다. 아닙니다. 해썹은 문제가 나기 전에 식품의 원료와 제조 공정에 대한 사전적 관리고 시험 분석 방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위생관리 방법과 다르다. 따라서 3번도 틀렸어요. 시험 분석 방법에 장시간 소요되지 않는다. 장시간 소요된다. X. 4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자, 요게 옳은 지문입니다. 기존 위생관리 방법과 비교하여 해썹의 특징은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예측하고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식물성 액체유를 경화 처리한 고체 기름은 바로 쇼트닝이죠. 쇼트닝이나 마가린은 식물성 액체유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 상태의 지방, 즉 경화유로 만든 거예요. 식물성 액체유를 경화 처리한 고체 기름은 바로 쇼트닝, 마가린이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베큐 소스와 우스터 소스는 가공 조미료 맞고요. 맥주의 쓴맛을 내는 호프는 조미료에 속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감미료 맞죠? 틀린 것은 HVP, HAP는 화학적 조미료다. 자, 요게 틀렸어요. HVP, HAP는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해서 먹기 쉽게 만든 천연 조미 향상 물질입니다. 천연 조미료예요.
화학적 조미료 아니다. 두부를 만들 때 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재료와 거리가 먼 것은 자, 두부 제조 시에 사용되는 단백질 응고 재료는 1번에 염화 마그네슘, 2번에 염화 칼슘, 3번에 황산 칼슘은 있지만 두부 만들 때 H2SO4 요건 황산이죠. 요 황산을 쓰지는 않아요. 황산은 황산 테러 들어보셨죠? 엄청 독한 공업용 화학물질입니다. 두부 만들 때 콩 단백질 응고시키려고 황산 넣었다가 뉴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H2SO4 황산입니다. 다음 중 회복기 보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회복기 보균자 동그라미. 회복기 보균자는 이렇게 나눠서 말 그대로 3번에 회복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병원체를 지닌 사람이다. 요게 회복기 보균자입니다. 회복이라는 말하고 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 균을 지니고 있다는 말, 요 두 개가 모두 들어간 3번이 정답이다. 질병의 임상 증상이 회복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병원체를 지닌 사람이다. 회복기 보균자입니다. 회복하고 있지만 보균자다. 예방접종이 감염병 관리상 갖는 의미는 예방접종은 감수성 숙주를 관리한다는 감염병 관리상 의미를 가져요. 감수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감염되느냐 그 성질을 나타내는데 감염될 수 있는 숙주,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요 감염병에 잘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감염병 관리상 예방접종이 가지는 의미다. 예방접종으로 병원 소를 제거하거나 감염원을 제거한다. 환경을 관리한다. 요런 역할은 하기 힘들어요.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 감수성 숙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예방접종이 감염병 관리상 갖는 의미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일정 데시벨 이상의 큰 소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불쾌감도 느끼고 수면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소화불량도 올 수 있습니다. 모두 소음으로 인한 피해 맞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해서 맥박과 혈압이 저하된다? 요건 어디까지 저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맥박과 혈압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겠죠. 맥박과 혈압 저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거리가 멀다.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그 작용을 저지 또는 정지시켜서 부패나 발효를 방해하는 조작은 바로 방부작용입니다. 부패나 발효를 방해하는 조작이다. 방부작용 찾으세요.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미생물의 작용을 저지 또는 정지시켜서 부패나 발효를 방해하는 조작은 부 동그라미 방 동그라미 부방 아니라 방부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다음 전염병 중에 생후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 예방접종은 생후 4주 내에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그 다음이 DTP 예방접종이죠.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예방접종 DTP 1차 예방접종을 생후 만 2개월 때 하고요. 홍역 1차 접종은 돌 지나고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합니다. 따라서 생후 가장 먼저 예방접종하는 것은 결핵이다. 4주 내에 합니다. 결핵. 위생해충과 이들이 전파하는 질병과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바퀴가 사상충을 옮긴다. 자, 요거 벌써 틀렸어요. 사상충은 주로 모기가 옮깁니다. 말라리아도 모기가 옮기고 유행성 출혈열, 패스트 같은 것은 쥐가 옮기죠. 장티푸스는 파리가 옮기는 거 맞다. 자, 요 바퀴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은 이질이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 장티푸스나 소아마비, 콜레라, 한센병 같은 것도 요 바퀴가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충은 모기가 옮긴다. 다음 유지 중 건성류는 자, 요오드가가 130 이상인 게 건성류라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들기름인데요. 그 밖에도 3번에요. 아마인류, 아마씨 기름인 아마인류 가 건성류입니다. 자, 요 땅콩류는 대표적인 불건성류로 요오드가가 100 이하고요. 참기름과 면실류는 반건성류로 요오드가 100에서 130 사이입니다. 들기름, 아마인류는 130 이상의 건성류다. 환경위생 개선으로 발생이 감소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은 감염자의 대소변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환경위생 개선으로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요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 개선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질병과 거리가 멀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은 지저분하면 발생합니다. 환경위생 개선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수질검사에서 과망간산 칼슘의 소비량이 의미하는 것은 자, 수질검사에서 과망간 칼슘의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요걸 이용해서 분해해야 되는 찌꺼기, 유기물의 양이 많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수질검사에서 과망간산 칼슘의 소비량이 의미하는 것은 하수나 분뇨, 공장 폐수 등의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오수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이러한 더러운 유기물의 양을 과망간산 칼슘의 소비량으로 판단합니다. 탁도, 대장균량, 색도 아니다. 유기물의 양입니다. 과망간산 칼슘, 금속 부식성이 강하고 단백질과 결합하여 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며 소독 시 0.1%의 농도로 사용하는 소독약은 바로 스몽에 대한 설명이에요. 금속 부식성이 강하고 단백질과 결합해서 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속성 기구나 기계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보통 금속이 아닌 비금속류의 용기 소독에 사용합니다. 스몽은 염화수은과 염산, 물을 1대 10대 989 이런 비율로 혼합해서 아주 묽게 사용해야 하는 맹독성 소독약이다. 스몽 기억하십니다. 자, 이상입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 최신 CBT 보건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격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